자, 4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블록 벽체의 크기가 3에서 5m입니다. 15.5m겠죠? 면적을 쌓는데 쓸 때 쌓기 몰탈 소요량으로 오른 것. 치수는 390에 190, 190이고요. 재료랑 할증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몰탈 배합비는 1대 3.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190. 우리가 예전에 조적공사 이제 적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적산 이 조적의 몰탈량 구하는 거. 이 몰탈량 산정하는 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는 공부하기로는 벽돌만 공부했었죠. 벽돌. 그래가지고 0.5b, 1.0b, 1.5b, 2.0b 해가지고 쌓기 몰탈량은 0.02요, 0.25, 0.33, 0.35, 0.36 단위는 큐빅미터 퍼 1000매 기준이었죠. 그래가지고 면적이 나올 거고 쌓기량이 나올 거고 벽돌의 단위 면적당 쌓는 수량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이걸 곱하면 되죠. 반드시 1000매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정미량으로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블럭입니다. 블럭. 우리가 블럭 사이즈는 210짜리 있고 190짜리 있고 150짜리 있고 100짜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90에 390, 390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건축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써요. 가지고 뭐 이거 8인치 블럭, 뭐 6인치 블럭, 8인치, 6인치, 뭐 4인치, 예.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때 쌓기 몰탈량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210짜리는 0.0105, 얘는 0.01, 0.009, 0.006 단위는 제곱미터당 몇 큐빅미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근데 이 숫자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걸 뭐 쉽게 풀었을 거고 이걸 몰랐던 분들은 아마 쉽게 풀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숫자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면 되죠. 0.01, 0.009, 0.006 숫자도 외우기 편하죠.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양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5 하게 되면 단위 면적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190짜리니까 0.01를 곱해주면 돼. 0.1을. 그죠? 그래서 숫자는 0.1로 큐빅미터가 필요하더라.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죠? 적산에 관련된 신규 문제. 자, 7번 CM 계약 방식. 공사 관리 방법 중에 CM 계약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CM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겁니다. 건설 사업 관리. 발주자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집단에게 영역을 주는 겁니다. 그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주는 그죠? 건설 사업 관리. 시공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 C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 CM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뭐 대리 인형 그리고 뭐 이걸 우리는 뭐 에이전스 CM이라고 해가지고 CM4P CM4P 단순히 CM에 대한 P만 받는 겁니다. 그죠? 보수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CM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위험 부담형. 그죠? 그래 이걸 우리는 CM at risk.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P도 당연히 넣겠죠. 근데 책임을 진다는 게 가장 커요. CM at risk. 리스크에 대해서 CM이 책임을 지겠더라. 이 CM4P는 단순히 대리 인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관리만. 하지만 CML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책임까지 진다는 거예요. 자, 발주자가 있고요. 그 밑에 CM이 있어요. CM. 그 밑에 시공사가 A사, B사, 뭐 C사, D사, 뭐 E사까지 가지고 컨소를 구성하는 거. 그죠? 이게 이게 CML 리스크의 형태예요. 근데 CM4P의 형태는 발주자가 있으면
시공자가 있어요. 시공자 밑에 이제 하도 A, B, C, D, E 하도급 업체들이 달라붙어 있고 여기 옆에 이제 CM이 있고 그 옆에 설계사무소가 있겠죠. 설계. 근데 이 CM이란 것들은 설계까지도 다 컨트롤해요. 설계까지도.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의미의 CM이고 건설사업관리 영역이고 얘는 약간 협의의 좁은 의미의 CM이더라. 그죠?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대리인형 CM인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죠?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관리만 해주기 때문에. 그 관리의 기준은 뭡니까? 설계도서, 계약도서. 그죠?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걸쳐 공사비의 공기, 시공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설계 변경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가능하여 발주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CM? CM의 리스크.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고 설계도서의 현실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최근에는요, 이 프리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프리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시공 전 단계에서 관리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재무 관리도 있고 설계도서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도 있고 이 프리콘 서비스가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설계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설계를 다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상이 가능하다는 거. 단계적인 발주 및 시공의 적용성이 가능하다. 뭐 우리가 건설 사업을 할 때 뭐 계획 및 인가 단계, 계획 단계, 그리고 뭐 타당성 검토 단계, 그다음에 뭐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그 전에는 뭐 시운전이 있을 거고 이런 전체적인 쭉 절차가 있을 때 CM이 단순히 실시 설계에서 들어가냐, 아니면 기본 설계에서 들어가냐, 계획 단계에서 들어가냐, 그거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건설 사업 관리가. 그죠? 물론 2단계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죠. 프리콘 서비스.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콘 서비스.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프리콘 서비스까지 가능하더라.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간단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9번. ALC 패널의 설치 공법이 아닌 거. 아닌 거. 우리가 그 이제 시방세 ALC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ALC 설치 공법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그죠? 피치 공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ALC 패널의 설치 공법이라 해가지고 한 7개, 8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볼트 조인 공법. 이 볼트를 조여가지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약간 좀 수평 벽에 좀 많이 써요. 수평. 다시 말해 ALC 패널이 이런 수직재가 있고, 수직으로 이제 벽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수평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패스너가 딱 와가지고 여기서 볼트를 딱 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볼트 조임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 방법. 그 DR 공법도 있어요. DR. 이거는 DR이라는 약자는 드라이 건식으로 락킹한다는 거예요. DR 공법이 있고 슬라이드 공법도 있어요. 슬라이드 공법. 슬라이드 공법 있고요. 그리고 커버 플레이트 공법. 커버 플레이트 공법. 이 공법. 여기들은 다 이제 수평, 수직으로 부재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으로. 그리고 철근 보강 공법. 패널 사이에 철근을 해가지고 거기다 몰타 사침해가지고 보강을 해주는 공법. 이것도 수직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공법을 적용해서 이제 시공을 하면 되고, 이제 바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설근 공법. 이게 뭐냐면 그냥 패널을 바닥에다가 판개를 해놓고 여기다 철근을 딱 넣어놓습니다. 그죠? 철근 넣어놓고 여기다가 몰타 사춤해가지고 공법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바닥에는 이런 형태의 장선이 깔리겠죠. 철근 보강해가지고 여기다가 몰타를 주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정시키는 공법. 가지고 이거는 지붕 및 바닥. 이거 얘는 뭐 볼트 조임은요 수직도 쓸 수 있습니다.
수직수평 다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니까. 예. DR 공법도 많이 쓰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과년도 기출문제. 자, 대안입찰제도 계약제도 또 나왔습니다. 이 대안입찰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이 대안입찰제도란 건 뭡니까? 일단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대안입찰 발주자가 일단 설계도서를 줍니다. 거기다가 근데 단서 조항을 하는 게 달아나요. 자, 주요 공종이 뭐 A, B, C가 있었는데 이 A, B, C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봐라. 물론 이 A, B, C 설계가 이 원안 설계는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 설명서를 하고 나서 이제 입찰자들은 집에 가갖고 이제 공부하겠죠. 자, 이제 입찰자들. 그래서 입찰자들은 이 원안 설계를 그대로 합니다. 첫 번째로 원안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A, B, C 공정에 대해서 이 입찰자가 뭐 신기술이라든지 뭐 신자재라든지 뭐 신공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안설계가 나와요. 대안설계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각 이제 투차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앙설계심의위원회 개최되면서 이 대안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어떤 회사 제일 좋냐, 그죠? A사가 좋냐, B사가 좋냐, C사가 좋냐.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걸 이제 뽑는 거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이게 우리는 대안입찰 방식이에요, 그죠? 대안입찰 방식. 근데 이게 한번 늘었단 말이죠. 이게 대안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입찰자의 부담이 좀 커지겠죠. 시간도 좀 많이 듭니다. 그죠? 시간 많이 들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어. 뭐가 좋아? 신기술 신공법 쓰니까요. 기술이 발전해. 이걸 쓰니까요. 품질도 좋아져. 이런 신공법, 신기술, 신자재를 쓰니까 공기도 빨라져. 공기가 빨라지니까 간접비 세이브 되니까 어떻게 돼? 공사비도 다운이 돼.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나쁜 점으로 하게 되면은 입찰자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사람이 투입이 되고 돈이 들고 시간이 들죠. 그렇죠? 그때에 따른 어떤 설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제 낙찰했으면 다행인데 불찰했을 때 말이죠. 설계 보상비가 좀 약해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대안입찰이. 근데 좀 선진화된, 그죠? 우리 그 건설 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입찰 제도가 항상 언급이 돼 있죠.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공사비 절감할 수 있다겠죠. 설계사 문제점 보완이 가능합니다. 신기술 개발 축적 기대할 수 있죠. 입찰 기간이 어떻게 돼? 좀 늘어나겠죠. 증대됩니다. 그죠?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이 대안입찰 방식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 문제는 실기 문제로 자주 좀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공부를 좀 잘 해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